늙으면 친구라도 짐이 된다는 말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겉으론 웃으며 밥을 먹어도 속으로는 비교와 외로움, 피로감이 쌓입니다. 맹자는 벗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요. 진실한 벗은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늙고 같이 웃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끊고 병상에서 부고장에서 처음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나이 들수록 우정은 약해지고 기대는 짐이 되며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친구가 왜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시면 큰 재물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우정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벽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한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모임을 핑계로 고급 식당을 고르고 해외여행을 제안하고 골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말도 부담이 되고 같이 좀 나가자는 말이 고통이 됩니다. 우정이 아니라 통장 잔고로 서열이 매겨지는 순간이 오면 친구는 더 이상 따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비교의 대상이자 피로의 근원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9세 오선희 씨는 예전부터 함께 모임을 해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퇴직 후 자식이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이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이 여유롭습니다. 오선희 씨는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생활비조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랜 친구들이라 모임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들이 갑자기 다음 주엔 한우 오마카세 어때? 라는 제안을 했고 또 한 명은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선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6,000원짜리 김치찌개도 망설이며 먹은 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후 모임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밉진 않아요. 그냥 내가 너무 작아졌을 뿐이에요.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남기호 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망한 뒤 빚을 갚으며 힘겹게 노년을 맞았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했습니다.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거나 밥 사줄 사람 없어서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가진 게 없으면 대접도 못 받고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서요? 그냥 다 지웠습니다. 연락처부터 사람까지. 남기호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직접 기른 상추로 밥을 차려 먹고 공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말도 안 섞어도 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우정도 결국 눈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경제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 쉽습니다. 누구는 손자에게 최신 태블릿을 사줬다며 자랑하고 누구는 요양원에 들어간 남편 병실을 호텔처럼 꾸며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엔 상처처럼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란 이름 아래 비교가 쌓이고 조용한 자랑이 가난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며 결국 그 관계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친구를 피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친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사이에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는 거짓말만 남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서로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란 가난하면 멀어지고 부유하면 미안해지는 존재로 변합니다.
노년의 경제력은 우정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깊이 우리 마음을 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친구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친구가 우리를 피합니다. 이제는 돈 없는 내가 작아질 필요도 없고 돈 많은 친구에게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을 흔들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비교가 아닌 평온이어야 하며 눈치가 아닌 자존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구를 멀리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두 번째 이유는 같이 늙어간다는 건 같이 무너져 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는 말을 위안처럼 되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의 친구는 과거를 함께 나눈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을 함께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견딤조차 이제는 서로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귀가 어두워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절,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로 변합니다. 대화는 반복되고 병원 이야기뿐이며 한숨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윤기석 씨는 40년 지기 친구들과 주 1회 장기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한때는 맥주 한 잔과 농담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이였고 손주 자랑에 웃음꽃 피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솔직히 피곤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는 점점 그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또 다른 친구는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은 두 명도 자꾸 병원 얘기만 반복하며 만나면 누가 더 아픈지 겨루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친구들 만나지 말고 조용히 우리 둘이 살자고. 더 이상 기운 빠지는 얘긴 듣고 싶지 않다고.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79세 박선희 씨는 친구 대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더 아픈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서로 힘내자, 병원 같이 가주겠다 말은 해도 속으로는 그 말을 몇 번 반복해야 할지 답답해져요. 결국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문병이나 부고가 뜨는 연락만 오가는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산책하고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대화는 강아지랑 하면 충분해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노년의 친구와의 관계는 종종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친구가 병들고 약해지고 고통을 토로할수록 내 노후도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불안이 고스란히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이죠. 같이 늙는다는 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서 더 외롭다고. 노년의 인간관계는 위로보다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아프다고 연락 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고 상을 당했으니 와달라는 연락만 이어지는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부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죄책감 없는 거리두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려다 함께 가라앉지 않으려면 관계의 무게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더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덜 무너지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함께 무너지는 대신 나만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선택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세 번째 이유는 추억은 나눌수록 외로워지고 비교는 할수록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추억이 힘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버팀목이 됐고 서로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추억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비교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온 친구인데 누구는 자식 잘 돼서 손주 돌보러 간다 하고 누구는 암투병 중이라며 병원에만 드나듭니다. 같은 세월을 겪었지만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하정남 씨는 대학 동창 셋과 5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같이 연애 상담도 하고 결혼식 사회도 받고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우정이 버티는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판사, 며느리는 의사라며 최근 강남으로 이사했다고 자랑했고 또 한 명은 사위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며 유럽 여행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하정남 씨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실직 상태이고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 모임 후에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괜히 나갔다 싶었죠. 추억 얘기하자고 모였는데 결국 지금 자랑하는 자리잖아요. 그땐 우리 다 똑같았는데 이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는 그날 이후 모임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좋았던 추억이 지금의 내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옛 사진첩을 꺼내는 것도 꺼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78세 박정희 씨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기분이 더 우울해져요. 딸이 시집 안 갔다고 걱정했더니 친구는 벌써 손주 둘 돌보고 있대요.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데 친구는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 하고 듣는 내내 웃으면서 속으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공원으로 혼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동네 중고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누구랑도 비교 안 하고 내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추억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따뜻했던 기억이 살아나는 듯하지만 지금의 삶과 겹쳐보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자괴감은 깊어지고 나만 뒤처졌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친구들과의 추억 이야기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 시절 함께했던 음악, 함께 갔던 장소,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것들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움이 아니라 허망함으로 바뀌는 순간 친구와의 대화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타인 부재보다 비교의 피로에서 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삶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채점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친구와 거리를 둡니다.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덜 외로운지 비교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거리만큼 자신을 더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던지는 추억과 비교라는 칼날이 때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억을 나눌 친구보다 현실을 함께 견뎌줄 고요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네 번째 이유는 감정의 뒤처리는 오롯이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하고도 웃어야 하고 서운해도 모른 척해야 하며 배신당하고도 나이 들었으니 참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친구라는 관계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질투, 오해, 은근한 경쟁심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그것이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조순자 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딸 결혼식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대신 톡으로 바빠서 못 가 축하해 한 줄 왔어요.
나는 그 사람 아들 군대 갈 때 휴가 날짜까지 맞춰가며 면회 갔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이후 조순자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 친구는 모임에서 요즘 조순자 연락도 없고 좀 변했어라고 뒷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모임 사람들과의 거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야 하는지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나이 들면 이해심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고 예민해지는 게 친구더라고요. 반면 전남 목포에 사는 78세 배동우 씨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10년간 유지하던 등산 모임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등산 중 다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넌 맨날 나한테 얻어만 먹는 것 같아라는 말을 툭 던지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날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매주 산에 함께 오르며 김밥을 나눠 먹고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그는 모임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론 누구랑도 깊게 안 엮입니다. 마음 다치고 나면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내 마음까지 책임지진 않더라고요. 이처럼 노년의 우정은 부드러운 포장지 속에 예리한 유리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지낼 땐 괜찮지만 단 한 번의 말실수, 단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곱씹고 속이 상해 밥맛이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한 그 감정의 찌꺼기들. 친구는 이미 잊었겠지만 나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가 무섭습니다. 언제 또 마음이 상할지, 언제 또 내 진심이 왜곡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던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하는 건 낯선 이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의 상처를 반복하며 친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위해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가. 노년의 평온은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그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사람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곁에 없다고 슬퍼하는 어르신은 많지만 친구가 곁에 없다고 절망하는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친구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전부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친구라는 존재는 함께 웃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8세 송정혜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온 분입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이면 동창회 모임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생일마다 서로 연락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4세부터 친구들의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또 어느 날은 허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 라며 모임을 빠졌죠. 결정적인 날은 친구 중 가장 친했던 이명숙 씨가 장례식장에 있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뒤늦게 들었을 때였습니다. 송정혜 씨는 그날 밤 집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챙겼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들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나를 잊었을 테니까요 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80세 김봉수 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갑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친구는 언젠가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법부터 배웠어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처음엔 허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롭더라고요. 그는 친구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에서 혼자 등산을 다니며 일상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반대이지만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젊을 때 친구와는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느 날은 영정사진으로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사이라 해도 인생의 끝에서는 각자의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결코 마지막까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친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믿고 사는 사람일수록 노년에 더 큰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친구보다 더 소중한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아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병원에 가도 당당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친구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를 환상에서 현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노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자식이 힘들 때 당신부터 챙겨줄 거라고 믿으세요? 당신이 쓰러졌을 때 친구가 먼저 병실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와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먼저 간 사람 많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년은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기대했던 관계는 끊어지고 결국 고요한 방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슬프지만 진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5가지만 갖추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간, 친구 간 갈등에 휘말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마음은 여려지고 관계는 예민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라도 늙고 병들면 대화는 점점 줄고 오해는 쌓입니다. 손주를 챙겨도 자식에게 밥을 해줘도 결국 돌아오는 건 왜 이렇게 간을 짜게 했냐는 말 한마디일 때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함께 병원 가주고 심심하면 전화도 자주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연락을 끊습니다. 섭섭함을 말하면 예민하다고 하고 속상함을 내비치면 귀찮게 군다고 합니다. 결국 상처받고 돌아서는 건 늘 내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이런 감정 낭비가 없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친구의 기분에 휘둘릴 일도 없습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내 입맛대로 먹고 누가 나가자고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나갑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셈입니다. 사람을 향해 애써 마음 쓰고 눈물 흘리는 대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9세 서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혼자 두면 걱정돼서 그래요라며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손주들도 잘 따랐고 며느리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서 씨가 손주 저녁밥을 챙기지 못한 날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 뿐인데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예민하게 굴지 마. 서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서 씨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지금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멈췄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밥은 대충 먹어도 기분은 안 상하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사는 게 늘 따뜻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을 지키려면 거리가 필요한 법이에요. 반면 처음부터 혼자 살며 마음의 평화를 지켜온 이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3세 정화섭 씨는 은퇴 후 곧바로 자식들과 거리 두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주변 친척도 드물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한두 번 모임에서 빠지자 금세 연락이 끊겼지만 정 씨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필요할 땐 곁에 있고 아닐 땐 사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정 씨는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 소박하게 아침을 차려 먹고 오후엔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에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와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칩니다. 누가 밥을 차려주진 않지만 눈치 보며 밥 먹을 일도 없습니다. 누구와 감정을 섞진 않지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더군요. 이제는 누구도 내 평화를 흔들 수 없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반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지켜지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 그 마음이 평화롭고 단단할수록 노후는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고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니라 가장 평온한 생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혼자가 최고인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모은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젊은 날 허리띠 졸라매며 버틴 세월, 아픈 몸 끌고 일한 시간, 남들 놀 때 일했던 희생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건 돈을 모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노년기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손을 벌리고 형제가 유산을 놓고 다투고 심지어 오랜 친구나 이웃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아프면 보호자인 척하며 병원비를 이유로 통장을 가져가고 외로움을 틈타 재혼을 제안하며 재산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혼자 살면 이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재산을 노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결정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의 흐름과 주인은 오직 나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도 공동명의를 하지 않으니 어떤 계약도 내 손으로 결정하고 서명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틈 없이 오롯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가 바로 혼자라는 선택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몰라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재산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정진호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큰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연세도 있고 혼자 두면 불안해서요라며 정 씨를 집으로 모셔왔고 처음엔 효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정 씨가 감기 몸살로 며칠 아팠던 어느 날 아들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통장을 건넬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나중에 상속받을 건데 지금부터 관리해 드리는 게 낫잖아요. 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설득과 며느리의 눈치에 밀려 결국 통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썼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갈 돈은 없어도 최소한 내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킨 겁니다. 반면 강원도 속초에 사는 70세 이명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단 하루도 자식 집에 얹혀 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사줄 테니 이사 오라고 했지만 임 씨는 거절했습니다. 집은 내가 산 집에서 돈은 내가 번 돈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임 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적지만 규칙적인 수입 덕에 생활은 불편하지 않았고 큰 지출을 막기 위해 모든 비용은 본인이 직접 통장과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투자도 누가 함께 하자고 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몇몇은 자식에게 보증 섰다가 재산을 날렸지만 임 씨는 그런 일에 단 한 번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식도 믿고 싶죠. 하지만 내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혼자 살면요. 나만 알고 나만 쓰니까 안전해요. 외롭다는 말보다 무서운 건 돈 잃고 마음까지 잃는 거예요. 정진호 씨는 통장을 잃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혼자였기에 돈도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권리이고 내 자존심이며 내 마지막 결정권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삶, 바로 혼자인 삶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세 번째 이유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는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혼자 살면 누굴 만날지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됩니다. 혼자 사는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이 인간관계의 선택권입니다. 억지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되고 매번 술자리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여유 있는 시간에 천천히 만나면 됩니다. 부담도 없고 눈치도 없습니다. 연락을 끊어도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에게 나는 좀 쉬고 싶다고 말할 용기도 생깁니다. 이처럼 관계의 다이어트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혼자 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누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피곤한 모임에 나갈 필요도, 누군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하나만 늘어나도 관계는 배가 되고 피로는 몇 배가 됩니다. 혼자 살면 그런 소모가 없습니다. 이 진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 깨달아 인생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김선혜 씨는 남편과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도 모임을 즐겨 다녔고 그때마다 김 씨는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색한 술자리, 끝도 없는 수다, 불편한 웃음. 김 씨는 수십 번 난 좀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점점 말을 줄이고 방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 친구들의 이름을 매번 꺼내며 이번엔 누구 부부 만날 거니까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나에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끌려다녔죠. 남편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김 씨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의도치 않은 혼자가 된 거였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외출이 즐거워졌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남 서산에 사는 71세 이남규 씨는 일찍부터 사람은 골라 만나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재혼 권유도 있었고 함께 살자는 친구의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소수의 친구들과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서 40년 지기 친구 한 명과 커피를 마십니다. 둘은 정치 얘기도 안 하고 가족 얘기도 거의 안 합니다. 대신 노년의 외로움, 건강, 그리고 재미없는 드라마에 대한 불평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남규 씨는 말합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 가면 피곤해요. 괜히 내 얘기 들려주고 남 얘기 들어줘야 하잖아요. 지금은 나랑 코드 맞는 사람만 봅니다. 딱 그게 좋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삶을 고요한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극적인 관계는 파문만 남기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김선혜 씨는 억지로 웃으며 살아야 했던 과거를 지나 늦게 얻은 조용한 일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남규 씨는 처음부터 관계의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자이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의 혼자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자율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사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체면보다 내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이 전부였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누구랑 친한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가 곧 나의 가치였습니다.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친구 자랑이 자연스레 체면을 만들었고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자식이 잘나든 못나든 남편이 공무원이었든 택시기사였든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지금 내가 얼마나 덜 아프고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입니다. 체면으로는 약을 살 수 없고 체면으로는 외로움을 달랠 수 없습니다. 혼자 살면 이 체면이라는 족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침밥을 대충 먹어도 누구도 흉보지 않고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있어도 눈치 볼 리가 없습니다.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든 마트 세일 고기로 끼니를 때우든 나만 편하면 되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반대로 함께 살면 며느리가 뭐라 할까요? 이웃이 이상하게 볼까 하는 쓸데없는 고민이 삶을 지배합니다. 체면을 챙기려다 병을 키우는 일도 많습니다. 아픈 걸 숨기고 가난한 걸 감추고 힘든 걸 티내지 않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 혼자 사는 사람은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돈 계산 없이 자신을 위해 씁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으니 불필요한 소비도 없습니다. 결국 체면보다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 혼자가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늦게 깨닫고 후회한 사람도 있고 일찍부터 체면을 버리고 삶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 유정임 씨는 40년간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식 얼굴에 먹칠 아니냐, 남편 이름이 아깝다, 평생 살던 집을 왜 나와 등 온갖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촌 언니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고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불행한 얼굴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실 그녀가 집을 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계단 많은 단독주택이 더는 몸에 맞지 않았고 집 유지비도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평수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옮겼고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선택 이후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었고 외출이 쉬워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반면 경북 포항에 사는 70세 정명수 씨는 체면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경우입니다. 정 씨는 평생을 교사로 지내며 자존심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체면상 자식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집에 들어갔고 주변에는 손주 보려고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손주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히 움직여야 했고 생활 패턴도 눈치를 보며 맞춰야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나오셔서 밥 한 끼 합시다 해도 체면 때문에 요즘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속으론 외로워도 남 부러울 것 없다는 척해야 했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는 표정을 짓는 게 제일 고달팠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남는 건 깊은 허무감뿐이더라고요. 결국 그는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정임 씨는 체면을 버리고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정명수 씨는 체면을 지키려다 삶의 질을 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갈렸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노년의 삶은 남의 시선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얼마나 덜 피곤한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고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답게 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품격이고 진짜 체면입니다. 노년의 혼자가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의 마무리를 내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남이 아닌 내가 정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 특히 가족이 있으면 그 결정은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 어디에서 삶을 마무리할지조차 가족의 뜻에 따라 흔들립니다. 의사 표현을 해도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버지 말은 그냥 감정이잖아요 하며 묵살대기 일쑤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켜줄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 현실은 다릅니다. 바쁜 자식은 돌봄을 병원에 맡기고 배우자는 아프면 힘에 부쳐 간병인을 부릅니다. 심지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만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내 삶은 타인의 판단으로 정리되고 맙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대신 자택을 고를 수도 있고 연명치료 대신 평온한 자연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 방식도 유산의 배분도 마지막에 입을 옷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내 뜻대로. 이런 자유는 오직 혼자일 때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삶의 마무리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혼자라는 독립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9세 한은숙 씨는 10년 전부터 내 죽음을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며 소위 웰다잉 노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어떤 치료는 거부하겠다는 문서부터 장례식 대신 친구 셋이 모여 식사를 하며 기억해 달라는 메모까지. 그녀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소규모 시민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유언장에 명시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겠냐, 이기적이라는 말 들을 수 있다, 너무 쓸쓸하지 않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았어요. 마지막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예약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충만하게 살게 됐어요. 끝이 내 뜻대로 정해져 있으니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죠. 반면 경기도 수원에 사는 81세 윤성도 씨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채 후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그는 중풍으로 쓰러진 뒤 자식들이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의식이 돌아온 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건 감정적인 판단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현재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며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외롭고 억울해요. 한은숙 씨는 혼자였기에 마지막을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윤성도 씨는 가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가족이 그의 마지막을 대신 결정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자기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무리는 한 번뿐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끝을 대신 살아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남의 뜻이 아닌 내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은 내가 홀로 설 때입니다. 혼자라는 건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권을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내 죽음을 내 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도 진짜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은 가장 온전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서 밥을 짓고 뉴스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오전 10시쯤 동네 경로당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처음에는 눈물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대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72세의 박 씨는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새의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김할머니에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강남에서 왔는데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 박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는 것, 아들 둘이 모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중견기업을 운영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가 김할머니에게는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김할머니가 경로당에 올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어제 시장에 갔다가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드셔보세요. 김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고맙긴 하지만 이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서로 좀 챙겨줘야죠. 우리 같은 나이에. 박 씨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와서 김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줬고, 김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줬습니다. 심지어 김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까지 했어요. 김할머니는 점점 박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순자 씨,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순자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특히 저녁 때가 가장 외로워요. 그러게요. 밥 먹을 때, 잠들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런 대화가 며칠 더 이어진 후 박 씨는 본격적으로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 나이에 사랑이니 뭐니 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솔깃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말씀을?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순자 씨 같은 분이랑 여생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혼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하지만 박 씨와 함께 있으면 확실히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할머니가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좋은 분 같은데. 혼자 살기도 외롭고.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딸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남은 시간 동안 외롭게 살기보다는 좋은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어. 결국 김할머니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단한 혼인신고만 하고 김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박 씨가 큰 결혼식은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다며 조용히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 박 씨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김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박 씨가 이미 3번의 재혼 경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부인들로부터 재산을 편취한 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달콤한 함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주일 후 박 씨는 김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짐이 너무 적었어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박 씨, 짐이 이게 다예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런 건 다 처분했어요. 어차피 순자 씨 집에 다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옷가지랑 개인 물품만 가져왔어요. 김할머니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용적인 성격이시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박 씨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차를 끓여주고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김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네요. 집안이 훨씬 활기차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박 씨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구조에 대해 이상하게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이 집이 몇 평이에요?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평 정도 되고 시세는 한 2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 어디 있어요? 혹시 대출이나 그런 건 없죠? 김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 함께 살 집이니까 알아둬야죠.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 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적금이나 예금은 얼마나 되고요? 왜 그런 걸?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다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에 5천만 원 정도 있고 주식도 조금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월 연금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지못해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있고 매월 연금 8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둘이 합치면 제법 되네요. 박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부부가 된 이상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박 씨가 김할머니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씨, 경로당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집에 남편도 있는데 맨날 밖에만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어머, 그동안 계속 가던 곳인데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제 가족이 우선이죠. 그리고 경로당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올 것 같은데 김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경로당은 유일한 사회적 관계였는데 그것마저 막으려고 하다니. 그래도 완전히 안 갈 수는 없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세요. 매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박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과의 연락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딸이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 반대했던 애가 자꾸 전화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인데 이제 가족은 저예요. 딸들은 각자 살림 차리고 사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우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돼요. 김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김할머니에게 통장과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순자 씨, 부부가 됐으니까 재정 관리를 제가 해야겠어요.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왜요? 제가 관리하면 안 되나요? 여자들이 돈 관리하면 엉성해요. 남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 재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고요. 김할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그러자 박 씨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 뭐가 그리 믿지 못할 게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여기 얹혀 사는 남자예요? 박 씨는 그날부터 김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어요. 며칠 후 참다 못한 김할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실수한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김할머니는 울먹이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있으세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 씨가 돌아왔을 때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박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하지만 박 씨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뭘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재혼 2개월째 박 씨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순자 씨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반말의 폭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밥이 왜 이렇게 짜? 할 줄 아는 게 밥 짓는 것밖에 없으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 김할머니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당신은 정말 답답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산 거야? 박 씨의 폭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김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또 가려고? 거기서 우리 이야기나 하고 다니지?
앞으로 경로당 출입 금지야. 그럼 저는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집에서 나나 잘 모시고 살면 돼. 딸과의 연락도 막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옆에서 감시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박 씨가 노려보고 있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모든 걸 공동 명의로 바꿔야 해. 공동 명의요? 당연하지. 이 집도 반은 내 거고 통장도 공동 명의로 만들어야 해. 김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가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뭐, 지금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부가 됐으면 모든 걸 공유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내 걸 못 믿겠다는 거지? 그리고 말이야, 당신 나이에 혼자서 재산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이 들면 치매도 오고 그러잖아. 박 씨는 교묘하게 김할머니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김할머니가 강하게 거부하자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제 재산이에요. 평생 모은 건데? 당신 재산? 웃기네. 이제 내 처인데 당신 재산이 어디 있어? 그날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김순자, 좋게 말할 때 알아서 해. 안 그러면 당신이 후회할 거야. 이혼하면 당신은 혼자가 되는 거야. 이 나이에 또 혼자 살 자신 있어? 김할머니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 씨 아들의 등장이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 아들 박민수입니다. 아들분이 미국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 잠깐 들어왔어요. 박 씨 부자는 김할머니를 제쳐두고 작은 소리로 의논했습니다. 등기, 넘기는 것, 통장, 정리하고, 빨리 처리. 김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재산을 뺏으려는 계획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몰래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 도와줘. 엄마?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지금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는 거야. 딸아, 정말 큰일 났어. 김할머니는 흐느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당장 나와요. 제가 지금 차 몰고 갈게요. 안 돼. 박 씨가 깨면. 엄마,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온 김할머니는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화장실. 누구랑 통화했지? 박 씨는 김할머니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네? 뭔 소리 했어? 아무것도. 그냥 안부. 거짓말하지 마. 또 나 나쁘게 말했지? 그 후 며칠간 김할머니는 완전히 감시당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라고 했고 외출은 아예 금지됐어요. 박 씨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건데? 어차피 결국엔 내 말 들어야 해. 일찍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김할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지. 박 씨는 더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일까지 서류 준비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거야. 나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어. 김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아들과 외출한 사이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할머니의 악몽 같은 나날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혼 3개월째 김할머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씨와 그의 아들은 매일같이 재산 이전을 강요했고 김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딸과의 연락도 차단당했고 경로당 출입도 금지된 채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아들과 외출한 사이 집에 택배가 왔어요. 박 씨 앞으로 온 서류 봉투였는데 김할머니가 받아두었다가 저녁에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였는데 박 씨가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피해 소송 관련 서류였던 거예요. 피고인 박정수, 피해자 이영희 68세, 최순옥 72세, 한미자 70세. 문서에는 박 씨가 최근 3년간 3명의 여성과 위장 결혼한 후 재산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법도 김할머니가 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결혼을 통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죠. 김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네 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피해 규모였습니다. 이영희 씨는 집과 적금 3억 원을 잃었고 최순옥 씨는 2억 5천만 원, 한미자 씨는 1억 8천만 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할머니는 급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돌아오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라도 벗어나야 해.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엄마? 갑자기 왜요? 박 씨는요? 나갔어. 딸아, 엄마가 정말 큰 실수했어. 그 사람 진짜 사기꾼이야. 김할머니는 발견한 서류 내용을 딸에게 설명했어요. 딸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일단 경찰서에 가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더 당하기 전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김할머니와 딸은 급히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김할머니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이 박정수라는 사람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벌써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네 번째 피해자예요. 다행히 아직 재산 피해는 없으신 거죠? 네, 다행히 통장이나 집 명의는 안 넘겨줬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떨어져 계셔야 해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형사의 조언에 따라 김할머니는 당분간 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 씨에게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갔다 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박정수 구속됐어요. 다른 피해자들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정적 증거들도 확보했거든요. 김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책감이 컸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속았을까?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수법이 더욱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 여성들을 물색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접근했던 거죠. 처음에는 친절한 이웃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연애 감정을 자극해 결혼까지 유도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협박과 해유를 통해 재산을 가로챘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김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영희 씨 68세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편 잃고 외로웠는데 그렇게 잘해주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다정함, 점진적인 통제, 그리고 재산 편취 시도까지. 다행히 김할머니는 재산 피해는 없으셨네요. 저는 집까지 다 빼앗겼어요. 이영희 씨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던 거죠.
최순옥 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신고했어요. 재판 결과 박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탕진해버린 피해자들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김할머니는 경로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재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외로움은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특히 이런 징조들을 주의하세요. 처음에 너무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는 사람, 결혼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사람,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내가 쓰러졌을 때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병상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락처 100개가 넘는 휴대폰은 밤새도록 조용했고 우정이라 믿었던 이름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을 나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머무는 임시 동행자였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그 임시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고독은 타인이 아닌 준비 없는 내가 만든 덫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만 머무는 임시 동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도, 과자도, 약도, 심지어 생수도 언젠가는 먹을 수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변치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친구라는 관계는 평생 유효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친구에게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이 끝나면 아무리 친했다고 해도 멀어지게 됩니다. 친구란 인생을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걷던 임시 동행자일 뿐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속도가 바뀌면, 그리고 어느 한쪽이 멈춰 서게 되면 친구라는 관계도 멈춥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선복 씨는 60대 초반까지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했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 계획도 함께 짰습니다. 그런데 67세가 되던 해 친구 한 명이 갑작스레 지병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모임은 서서히 흐려졌고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우리가 만나는 게 왜 이리 어색하지? 그 어색함은 곧 거리감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40년 우정은 한 사람의 이탈로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자주 보고 자주 도와주고 아프면 같이 병원도 가고 웃을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늙으면 다릅니다. 서로의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 여유도 줄고 마음의 여유는 더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친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의 사람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이은희 씨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70대 초반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았지만 남편이 쓰러진 뒤부터 친구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으니 친구들도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들 자기 삶이 먼저였어요.
노년기에는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가 단지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의 병간호, 돈 걱정, 고독 친구조차 그 짐을 나눠지기엔 벅찬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쳐갑니다. 그 지친 몸과 마음으로 누군가의 아픔까지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냥 수명이 다한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이유는 그들이 나쁘거나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친구란 원래부터 잠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했을 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겁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친구에게 기대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지 않아야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걷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는 누구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동안 친구였잖아. 노년에 돈 문제가 걸리면 친구는 가장 먼저 달아나는 존재가 됩니다. 아니, 달아나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시작한 전화 한 통이 결국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박순호 씨는 평생 친구였던 정재만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내가 너 같으면 당연히 도와줬을 거다는 말에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정 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뭔 돈 보고 친구하냐? 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박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친구를 잃은 게 아깝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순간 친구라는 이름은 이미 사라졌던 것입니다. 남은 건 빚진 사람과 채권자라는 관계뿐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퇴직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대다수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젊을 때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위험한 이유는 젊을 때의 관계를 믿고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정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기고 심지어는 욕까지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영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사정하자 그날 바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달 뒤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친구에게도. 노년은 관계의 정리기입니다. 줄 사람은 확실히 주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 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돈과 정을 혼동합니다. 내가 친구 하나 못 도와줘? 라는 생각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조언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병원도 가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은근히 월급처럼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자가 됩니다. 친구란 무언가를 계산하지 않아야 친구입니다. 그런데 늙으면 관계에 계산이 끼기 시작합니다. 병원 데려다 준 횟수, 밥을 산 횟수, 연락 횟수까지 셈하기 시작하는 순간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이유는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돈을 걸면 누구든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세 번째 이유는 외로움은 결국 스스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란 건 결국 내 몫이구나.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매일 아침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TV가 아무리 켜져 있어도 사람이 그립다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전화 3통, 어느 날은 5통 그 누구도 바로 받지 않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단 한 통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외로움이 줄어들진 않는구나. 노년의 외로움은 친구로도 자식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 외로움에 진짜로 들어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친구와 수다 한 판이면 웃고 넘겼지만 나이가 들면 그 수다마저 지칩니다. 반복되는 건강 이야기, 자식 걱정, 병원 이야기. 이야기의 끝은 늘 한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을 줄이고 마음도 닫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도 마음은 더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김용애 씨는 한때 친구들과 매주 정기적으로 노래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허리 디스크로 빠지고 또 한 친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못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은 둘은 어색한 눈빛만 주고받았고 그렇게 모임은 해산됐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려고 친구를 붙잡았지만 결국 나 혼자 남더라고요. 외로움이란 건 본질적으로 함께 있어도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모른다면 더 큰 외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대화 상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깁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곁에 있어줘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선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고 아파트 화단을 돌보며 꽃 이름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편씩 시를 필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늙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외로움마저 끌어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연습 없이 친구만 찾으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돌아옵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네 번째 이유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친구도 두려워 도망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짜 아프면요, 친구들도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던 전화도 끊겼고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만자 씨는 3년 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 며칠은 친구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랐어. 무조건 이겨야 해.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겉으론 다정했지만 실은 다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병문안도 없었고 함께 산책하던 친구도 어느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것도 늙은 친구들에겐 큰 공포였던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죽음을 먼저 떠올렸던 거죠. 노년의 우정이 허약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만나 웃지만 병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친구였던 사람조차 병실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얼굴이 변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몸에 기계가 달려 있으면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무섭습니다. 혹시 나도 곧 저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친구의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 정혜수 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병원비,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동안 밥도 사고 여행도 다녔던 친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병원 와준 사람은 단 한 명, 그마저도 옛날에 나한테 삐쳤던 친구였어요. 정 씨는 이후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면회를 온 친구는 없었습니다. 전화는 오히려 동창회비 걷는 사람에게서만 왔습니다. 말년의 우정이란 게 그렇게 덧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 하지만 늙어 아프면 알아볼 친구조차 없습니다. 친구도 병에 걸려 있거나 가족 돌보느라 바쁘거나 혹은 당신의 상태를 자기 불행의 예고편처럼 느끼고 피하게 됩니다. 누구도 누굴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진짜 외로운 현실입니다. 노년의 병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겉으로 미소 짓던 사람, 늘 함께하자고 말하던 사람도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병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친구보다 아프더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자 씨는 지금도 병원 통원 치료를 받습니다.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버스 타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요. 대신 내 건강한 날에만 사람을 만납니다. 아픈 모습은 나 혼자 견뎌야 할 몫이더라고요. 늙으면 누구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 앞에 친구는 함께 버티는 동반자가 아니라 멀어지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병과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나 혼자 설 수 있어야 노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마음 털어놨다가 되레 상처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속 얘기라도 좀 털어놓으려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아프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전라남도 곡성에 사는 유순덕 씨는 몇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갈등,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 점점 느려지는 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평생 친구였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에이, 다 그런 거지. 나라고 안 힘든 줄 알아? 그 순간 유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을 꺼내지 않겠다고.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가장 아픈 이유는 그 누구도 내 고통을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아닌 고통 경쟁으로 흐르고 위로가 아닌 경험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무릎 아파.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속을 썩여. 우리 집은 손자도 안 와. 이렇게 되면 위로받으려던 대화가 고통 나열로 바뀌고 결국 더 외로워진 채 전화를 끊게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남상복 씨도 그랬습니다. 외출이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이 왔고 겨우 마음을 열어 친구에게 요즘 사는 게 재미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좀 하라니까. 맨날 우울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날 밤 남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은 내가 잘못이었나? 이쯤 되면 친구는 상담자도 위로자도 아닙니다. 그저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의 대화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누구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프고 모두 외롭고 모두 힘들기에 타인의 상처까지 받아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젊을 땐 누군가를 달래줄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각자 내 문제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복지관 직원, 약국의 약사, 버스에서 잠깐 마주친 사람. 그들의 짧은 한마디가 친구의 오랜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고통에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상처가 반복될수록 자신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는 결론은 노년의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듭니다. 말할 데가 없다는 고립감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외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대신 내 마음을 내 글로, 내 산책으로, 내 루틴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유순덕 씨는 그날 이후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읽어주지도 대답하지도 않지만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누군가가 날 이해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걸로 됐죠. 결국 노년의 위로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는 이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속내를 털어놓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약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늙으면 친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줄 거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진실을 끝내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 친구가 쓸모없는 여섯 번째 이유는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쓰러지면 너라도 좀 챙겨줘. 그건 걱정 마. 우리가 남이냐? 그날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닥쳤을 때 그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친구라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가 문을 따고 들어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장원섭 씨는 혼자 사는 76세 남성입니다. 아내는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은 동네 친구 김성진 씨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점심을 먹고 서로의 병원 일정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지.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어 밤새 바닥에서 신음했지만 연락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인기척이 없다고 이상하게 여겨 관리실에 알렸고 결국 장 씨는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째 되던 날에서야 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장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친구에게 기대는 걸까요? 왜 혹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도와줘라는 말이 마치 계약처럼 통할 거라 믿는 걸까요? 노년의 관계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비용, 감정의 부담을 생각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은 순간의 감정일 뿐 절대적인 보장이 아닙니다. 친구는 병원 보호자가 아닙니다. 친구는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내 장례를 치러줄 가족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쓰러졌을 때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고 그 가족조차 멀리 있다면 결국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이화자 씨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 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78세가 되던 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찾아왔고 병원에 스스로 실려간 이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화자 씨의 삶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그녀의 병원비나 요양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에게는 책임질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친구란 같이 웃고 떠드는 사람이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옆에 있어줄 거라는 환상은 오히려 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환상 때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노년에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돌봄 신청, 응급 연락체계 등록, 방문 간호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관계보다 시스템이, 감정보다 구조가 나를 지켜주는 시대입니다. 장원섭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준비입니다. 늙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감싸줄 누군가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친구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철저하게 준비한 나 자신뿐입니다.